아무도 못 구한다. 파도가 너무 높아. 어멈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겸은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지요. 백성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외면하는 것, 그것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온몸을 집어삼켰지만 이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손목을 잡아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무태 쓰러진 해녀의 머리카락을 걷어내는 순간 이겸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아내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년을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아내가 이 바다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차갑게 닫혀버렸지요. 과연 이겸은 다친 설화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순조 임금 11번째 해에 한양에 이겸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진사댁 아들 이겸은 25의 나이에 이미 진사시를 마친 선비로 이름이 한양 유림 사이에 꽤 높이 오른 청년이었습니다. 눈매가 고요하고 말수가 많지 않아 처음 보는 이는 냉랭한 사람이라 지레짐작하기 십상이었으나 가까이 지내는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겸이라는 사람은 속이 뜨겁고 정이 깊어 한 번 마음을 준 이에게는 자기 전부를 주는 사내라는 것을. 그날도 이겸은 장에서 꽃신 한 켤레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연분홍 비단에 매화 술을 곱게 놓은 것이었는데 값이 만만치 않아 장수와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손에 넣은 물건이었지요. 이겸은 그것을 등 뒤로 감추고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내 설화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설화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 앉은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이겸은 한참을 문간에 서서 바라보기만 했지요. 설화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이겸은 아무 말 없이 꽃신을 내밀었습니다. 설화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겸은 무릎을 꿇고 설화의 버선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꽃신을 천천히 신겨주었지요. 설화는 민망한 듯 웃으면서도 두 발을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발에 꼭 맞는 신이 들어가는 순간 설화가 낮게 탄성을 흘렸습니다. 어머, 어쩜 일이 꼭 맞아요. 발 모양을 외워뒀지. 이겸의 그 한마디에 설화는 웃다가 그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겸은 아내의 배를 살며시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임신 석 달, 아직 눈에 띄게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따금 설화는 뱃속에서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고 했지요. 이겸의 손바닥에도 그 따뜻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온화한 빛이 가득 든 안방과는 달리 건넌방 문틈 사이로 이 모든 것을 내다보는 눈 하나가 있었습니다. 계모 박씨였습니다. 박씨의 눈이 설화의 배 위에 얹힌 이겸의 손을 향하더니 소리도 없이 가늘게 실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무거웠으며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박씨가 이 진사댁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이겸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서 불과 반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나이 40에 갇혀버든 박씨는 상중에도 눈웃음이 살아있는 여인이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웃음이 어딘가 스산하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외아들 이겸은 홀로 남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탓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겸은 새어머니를 정성껏 섬겼고 박씨도 겉으로는 흐뭇한 얼굴을 꾸준히 지어 보였지요. 하지만 박씨의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진사댁에 딸린 논밭과 재산,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자신의 손안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박씨에게는 전처 소생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 집 후계로 앉히는 것이 박씨의 오랜 꿈이었지요. 그 꿈을 가로막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설화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핏덩어리였습니다. 설화의 임신 소식이 집 안에 퍼지던 날,
박 씨는 바느질 바늘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을 만큼 바늘을 쥐어짜고 있었지요. 마침 이겸이 먼 고을로 약재를 구하러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그 밤부터 박 씨는 움직였습니다. 집안 노비들을 하나씩 조용히 불러들여 으슥하게 속삭였지요. 설화 마님이 임신 중에 역병 귀신을 불러들였다고, 안방에 부정한 기운이 가득하다고. 먹고 사는 것을 박 씨의 손에 쥔 노비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그 말을 받아 삼켰습니다. 이내 집 안에는 묘한 공포의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구 쪽 아는 사람을 통해 섬노비 패거리를 은밀히 수소문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었는데 입이 무겁고 손이 빠르며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 패거리를 찾아낸 것은 이겸이 떠나고 나흘째 되던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길로 이겸의 사랑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겸이 아끼는 인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박 씨는 인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품속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겸의 신복하인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이겸이 어릴 때부터 곁에 두어온 자로 이겸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눈과 귀였지요. 박 씨는 돌쇠에게 넌지시 손을 썼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보이는 것을 자신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더니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그 고개가 내려오는 것을 보며 비로소 입꼬리를 올렸지요. 박 씨가 설화를 부른 것은 이겸이 떠난 지 닷새째 되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는 단정히 앉아 문서 한 장을 설화 앞에 밀어놓았지요. 설화가 문서를 펼쳐들었을 때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분명 이겸의 인장이 찍혀 있었지만 거기 적힌 내용은 차마 눈으로 읽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아이를 뱃속에 품은 몸으로 이 집 안방을 더럽힐 수 없으니 친정으로 물러나라는 것이었지요. 서방님이 손수 이런 글을 쓰실 리가 없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태연하게 고개를 젖혔지요. 인장이 찍혀 있으면 명령서다. 며느리 눈에 들어야 명령서가 되는 것이더냐.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항변했습니다. 서방님은 어제도 꽃신을 사다 발에 신겨주신 분이라고, 이런 글을 쓰실 분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나 박 씨는 이미 노비 넷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노비들이 안으로 들이닥쳐 설화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화는 뿌리치며 소리쳤지만 박 씨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바느질감을 들었지요. 설화는 거적대기에 쌓이다시피 하여 끌려나갔습니다. 친정으로 보내는 가마라고 했지만 가마가 향한 곳은 친정이 아니었지요.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포구 근처의 으슥한 창고였습니다. 설화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자 횃불 아래 낯선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짠 냄새와 썩은 생선 냄새가 뒤섞인 어두운 곳이었지요. 그 순간 설화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뱃속 아이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화의 품 안쪽 깊은 곳에는 붉은 놀이개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본래 날 밤 이겸이 손수 달아주었던 것으로 설화가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던 물건이었지요. 손가락이 그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서방님은 반드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 것이라고 설화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 씨는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노비들을 모아놓고 입단속을 시켰지요. 역병에 걸린 시신을 만지면 병이 옮는다며 아무도 산 쪽으로 발을 들이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겸이 약재 보따리를 지고 대문을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먼 고을까지 다녀온 길이라 다리가 뻐근했지만 이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아내에게 줄 약재를 손수 골랐고 귀한 것도 몇 가지 챙겼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 설화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요. 그런데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노비들이 이겸의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총총히 비켜서는 것이 마치 이겸을 보기가 두려운 것 같았지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 큰일이 났습니다. 박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설화 마님이 역병에 쓰러졌다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손 쓸 틈도 없었다고, 시신이 병에 오염되어 부득이 산자락에 급히 묻었다고 했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겸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겸은 손에 든 보따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요? 박 씨가 가리킨 산자락으로 이겸은 뛰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달린 끝에 당도한 곳에는 흙도 제대로 다지지 못한 돌무더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고 향 한 자루도 꽂혀 있지 않았지요. 누군가의 마지막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쓸쓸한 자리였습니다. 이겸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돌바닥에 박혔지만 아프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돌무더기를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설화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요.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는 것이,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다는 것이, 뱃속 아이에게 이름 한 번 불러주지 못했다는 것이 돌무더기보다 무겁게 이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소리도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있었더라면, 내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이 이겸의 머릿속을 쉬지 않고 맴돌았지요. 그날 이후 이겸은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고 촛불을 켜두고 밤을 새우는 날이 끝도 없이 이어졌지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이겸의 식사를 챙기는 척크나들면서 이겸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박 씨에게 전했습니다. 박 씨는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눈물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지요. 섬노비 패거리의 배는 남쪽으로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선창 바닥에는 화물처럼 포박된 사람이 셋이었는데 설화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렸지요. 임신 석 달이라 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두꺼운 겉저고리 안으로 뱃속 아이를 꼭 숨긴 채였습니다. 패거리는 설화를 그저 한양 출신의 젊은 여인으로만 여겼습니다. 제주에 팔아넘기면 쏠쏠한 값을 받겠다며 술을 나눠 마시고 어두운 갑판 위에서 거칠게 웃어댔지요. 설화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겸의 이름을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설화는 창고에 갇혀있던 첫날 밤에 이미 깨달았지요. 품속 깊이 감춰둔 붉은 놀이개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매끄러운 감촉이 설화가 지금 붙들 수 있는 전부였지요. 이틀째 되던 날, 패거리 중 하나가 설화에게 물과 마른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설화는 거부하려다 이내 손을 내밀었지요. 뱃속 아이를 살리려면 설화 자신이 먼저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화가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지요. 한양 아기씨라면 이런 음식을 입에 댈 수 없었겠지만 설화는 지금 한양 아기씨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거칠어졌습니다. 파도가 배를 옆으로 밀어붙였고
갑판 위의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녔지요. 그리고 이내 거대한 물기둥이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는 순간 설화의 두 손이 먼저 뱃속 아이를 감쌌습니다. 발밑에 판자가 뒤집히고 바닷물이 입으로 코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설화는 한 손으로 부서진 판자를 붙잡았습니다. 팔에 힘이 빠질 때마다 뱃속의 온기를 떠올렸고 그것이 다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파도가 삼키려 할 때마다 설화는 버텼지요.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어디서 솟구치는지 모를 힘이 되어 설화의 두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파도 한 번이 치고 물러날 때마다 설화는 숨을 들이켜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설화는 제주 해안 갯바위에 걸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지요. 손에는 아직도 부서진 판자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그것을 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설화를 발견한 것은 이른 새벽부터 물질을 나온 제주 해녀들이었습니다. 해녀들은 군말 없이 설화를 들어 올려 바위 위에 눕혔지요. 한 어멈이 설화의 배 위에 손을 얹어보다가 다른 어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지요. 그렇게 해녀들의 손에 이끌려 따뜻한 동굴 속 거처에 눕혀진 설화는 달이 가고 또 달이 가는 줄도 모른 채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천천히 몸을 추슬렀습니다. 바다가 설화를 살려두기로 작정한 것인지 아니면 뱃속 아이가 스스로 제 날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어느 쪽이든 설화의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바람이 제주 해안을 처음으로 훑고 지나가던 무렵 설화는 동굴 속 거처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도 없었습니다. 의원도 없었지요. 해녀 어멈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설화의 곁을 지켰는데 그 손들은 비단을 만지던 손이 아니라 날마다 거친 바위를 짚고 차가운 물속을 헤집어온 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손길은 어찌나 단단하고 믿음직스럽던지 설화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았지요. 동굴 밖에서는 파도가 갯바위를 두드렸고 안에서는 새 생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작았지만 울음소리만큼은 우렁찼습니다. 해녀 어멈 하나가 아이를 설화의 품에 올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지요. 보라, 이 눈 좀 봐. 반짝반짝하니 잘생겼구나. 설화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의 눈동자가 어찌나 또렷하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으면서도 눈빛이 또렷한 그 눈매가 어찌나 낯이 익던지 설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겸의 눈매였습니다.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바다. 설화가 낮게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것이 바다였으니 이 아이의 이름도 바다여야 했지요. 어멈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물러난 뒤 설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파도 소리가 낮게 들어왔지요. 설화는 자신이 품고 온 붉은 놀이개를 풀어 아이의 베네옷 안쪽에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가 준 것이라고, 언젠가 이 놀이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소리 내지 않고 입술로만 말했지요. 그날 밤 동굴 어귀에서 달빛이 흘러들어올 때였습니다. 설화는 갯바위에서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발 앞에 굴러다니던 전복 껍데기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자신을 팔아넘긴 섬노비 패거리의 이름, 포구의 이름, 날짜를 하나하나 그 껍데기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억울함이 가슴에 차오를수록 손은 더 꼼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새기지 않으면 언젠가 기억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흐려지면 안 된다고
설화는 입술을 깨물며 계속 새겼지요. 껍데기 하나가 다 차면 다른 껍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밤에 설화가 새긴 껍데기가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설화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한양이 진사대게 아기씨 설화는 오늘로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해녀, 개똥어멈만이 남았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흘리지 않겠다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설화는 파도 소리를 향해 속으로 다짐했지요. 아이가 설화의 품 안에서 조그맣게 움직였습니다. 설화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해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참는 법, 물속에서 방향을 잡는 법, 전복이 붙어있는 바위 틈새를 단번에 찾아내는 법. 어멈들이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익혀온 것들을 설화는 처음부터 배워야 했지요. 바다를 업은 채로는 물질을 할 수 없으니 동굴 안에서 건강한 해녀, 어멈 하나가 아이를 봐주는 동안 설화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첫날은 허리까지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물이 어찌나 차던지 숨이 턱 막혔지요. 어멈들은 깔깔 웃으면서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설화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 뼘, 두 뼘 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물의 색이 달라졌고 소리가 달라졌지요. 그 깊고 조용한 세계가 설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납덩이를 허리에 맨 채 수십 길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내는 겨울이었는데도 설화는 쉬지 않았지요. 전복 하나를 더 따야 바다의 약한 첩을 더 살 수 있었으니까요. 바위에 긁혀 손톱이 빠지고 손등이 흉터투성이가 되어도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물살의 방향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로 겨우 무태에 올라온 설화를 어멈들이 등을 두드리며 꾸짖었지요. 이 사람아, 죽으면 아이는 누가 키우려고 그러느냐? 설화는 헐떡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조심했지요. 죽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한. 물질이 끝나고 동굴로 돌아오는 저녁이면 설화는 빠뜨리지 않고 전복 껍데기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기억나는 것들을 새겼지요. 패거리 중 누구의 목소리가 컸는지, 어느 포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탔는지, 박 씨가 쓴 명령서에 찍혀 있던 인장의 모양까지 설화는 잊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새겼습니다. 어멈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물으면 설화는 그냥 웃었지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껍데기들은 보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해녀 어멈들은 처음에 한양 말씨를 쓰는 설화를 낯설어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눈치로 때우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나 설화가 그 지독한 성실함으로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어멈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멈들은 설화를 가리켜 개똥어멈이라 불렀고, 그것은 이 마을에서 설화가 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었지요. 물 위로 솟구쳐 숨을 내쉬는 소리를 숨비소리라 했습니다. 해녀마다 그 소리가 달랐지요. 물질을 막 배운 어린 해녀의 숨비소리는 높고 짧고 가팔랐습니다. 오래 물질한 어멈의 것은 낮고 길고 깊었지요. 그 소리 하나에 그 사람이 바다와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설화의 숨비소리도 어느새 변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비단 바느질을 하며 살던 아기씨의 숨결이 아니었지요. 낮고 길게 쭉 뻗어나가는 소리, 파도 소리와 섞여도 지지 않는 그 숨비소리가 설화의 것이 되었습니다. 대신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너무 깊은 곳을 오가느라 목이 갈라지고 거칠어졌지요. 낮에 어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설화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 같은 질감이 났습니다. 어멈들은 그게 대수냐며 웃어넘겼지만 설화는 가끔 혼자서 목을 매만지며 멈칫했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바다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설화가 한양 아기씨 시절 배운 가락으로 비단 치마가 바스락거리던 그 시절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였지요. 쉬고 갈라진 목에서 나오는 소리였는데도 그 가락만큼은 어찌 된 영문인지 여전히 곱고 맑았습니다. 바다는 그 자장가 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들었습니다. 설화가 목이 아파 노래를 멈추면 아이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기다렸지요. 설화는 웃으면서 다시 노래를 이었습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아도 끝까지 불렀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설화는 동굴 어귀에 나와 앉았습니다. 멀리 파도가 갯바위를 핥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느냐고 설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그 물음에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설화는 품속의 붉은 놀이개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 침묵을 채워주었지요. 한양에서 이겸은 슬픔을 공부로 삼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고 눈을 감지 않아도 잠이 들었습니다. 책을 펼치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지요. 그러나 이겸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이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죄책감이 역설적으로 이겸을 책상 앞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겸은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지만 그의 시권은 시험관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었지요. 마지막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관리는 하늘을 속이는 자이며 하늘을 속이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한 줄이 결국 임금의 귀에 닿았습니다. 임금은 이겸을 직접 불러들였지요. 이겸이 편전에 무릎을 꿇자 임금이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의 시권을 읽었소. 관리가 하늘을 속인다 하였는데 경은 그것을 본 적이 있소이까. 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신은 보았습니다. 백성이 죽어가는 곁에서 관리가 눈을 감는 것을. 임금은 한동안 이겸을 바라보다가 밀명을 내렸습니다. 제주 해안 일대에서 잡녀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의 수탈이 극심하고 그 뒤에 인신매매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암행으로 내려가 낱낱이 밝혀오라고 했지요. 이겸은 마패를 두 손으로 받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패의 무게가 묵직하게 얹혔습니다. 이겸은 마패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역병으로 떠난 것도, 뱃속 아이가 세상 빛을 보지 못한 것도 결국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었노라고. 그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이제 자신이 할 일이라고. 수행원을 꾸리는 과정에서 돌쇠가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겸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곁에 두었던 자였고 믿을만하다고 여겼지요. 돌쇠가 짐을 꾸리는 동안 박 씨는 건넌방에서 그것을 지켜보며 입술을 가늘게 오므렸습니다. 이겸이 제주로 내려간다는 소식은 박 씨가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종류의 소식이었지요. 제주 해안 마을에 들어선 이겸은 낡은 베옷을 걸치고 행색을 낮췄습니다. 유랑하는 선비 행세를 하며 포구 주변을 오갔지요. 가는 곳마다 해녀들이 납덩이를 허리에 메고 차가운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이 좋은 날도 바람이 센 날도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지요. 수탈의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건져 올린 전복과 해삼을 관아 쪽 사람들이 헐값에 강제로 사들이고 있었고 거부하는 이는 가족까지 협박을 당했지요. 어떤 해녀 어멈은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마을을 떠났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이겸은 하루하루 보이는 것을 꼼꼼히 기록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돌쇠의 행동이 이따금 걸렸지요. 겸이 어느 해녀 마을에 들렀다 오면 돌쇠는 혼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심부름을 다녀온다고 했지만 심부름의 내용이 늘 모호했지요. 이겸은 그것을 흘려들었습니다. 오래 믿어온 자였으니까요. 그날은 바람이 유독 강한 날이었습니다. 파도가 갯바위를 거칠게 두드렸고 물보라가 무까지 날아왔지요. 이겸이 포구 끝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물속에서 한 해녀가 솟구쳐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로 빨아들이는 물살이 센 탓인지, 팔이 이미 지쳐버린 탓인지 해녀의 몸이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렸지요. 뭇에서 지켜보던 어멈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 배를 띄우기도 어려웠지요. 이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뒤에서 고함을 쳤지만 이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지요. 3년 전 아내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던 것,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던 것이 이겸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 바다에서만큼은 아무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지요. 파도가 온몸을 덮쳤지만 이겸은 그 방향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폐 속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이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녀의 손목을 잡은 것은 거의 물속으로 가라앉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겸은 그 손목을 단단히 쥐고 파도를 등지며 뭇을 향해 힘껏 당겼지요. 어멈들의 손이 내려와 둘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뭇에 쓰러진 해녀의 등을 두드리며 어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겸은 옆에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면서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겸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얼굴이었습니다. 이겸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래도 그 얼굴은 그대로였지요. 손이 굳은 채로 이겸은 숨을 멈췄습니다. 주변에서 어멈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세상이 이겸의 눈앞에서 천천히 좁아지더니 그 해녀의 얼굴 하나만 남았지요. 손은 거칠었습니다. 바위에 긁히고 짠물에 절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지요. 입술은 터 있었고 볼은 바람에 그을려 불었습니다. 한양이 진사댁 안방에 앉아 비단 바느질을 하던 그 모습과는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눈매는 같았습니다. 콧날은 같았습니다. 이겸이 3년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설화야.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겸 자신도 몰랐지요. 목소리가 떨렸는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설화야. 두 번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멈들이 영문을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이겸은 해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다시 한번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뺨 위로 바닷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바닷물인지 이겸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화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이겸은 그것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뭇에 눕혀진 설화의 품 안쪽에서 바닷물에 젖었어도 붉은 빛을 잃지 않은 놀이개 하나가 스치듯 드러났다가 다시 옷 속으로 가려졌습니다. 이겸의 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혼례 날 밤 설화의 옷고름에 손수 달아주었던 그 놀이개였지요. 이겸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화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숨을 참으며 기다렸지요. 파도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멈들도 어느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그 갯바위 위에서 설화의 눈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설화의 눈이 열리는 순간 이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눈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서 눈동자가 점점 또렷해졌는데 또렷해질수록 그 안의 빛은 더욱 싸늘해졌지요.
설화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얼굴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이겸의 손을 뿌리치며 모래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설화야, 나야. 나를 모르겠느냐. 이겸의 목소리가 갯바위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설화는 이겸을 보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아보았지요. 설화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촛불 아래에서 인장이 찍힌 명령서를 펼쳐 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찍혀 있던 인장은 이겸의 것이었고 설화는 그것을 3년 동안 가슴 속에서 돌덩이처럼 품고 살았지요. 돌아가시오. 설화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물질로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이 여인은 서방님과 아무 연이 없소이다. 저는 이 바다의 해녀이요. 이겸은 설화의 말을 듣고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꿇었지요. 모래가 무릎에 박혔지만 이겸은 고개를 들고 설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죽은 줄 알았소. 박 씨가 역병으로 갔다 했소. 산자락에 묻었다 했소. 내가 그 돌무더기 앞에서 한참을 울었소이다. 설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대가 살아있는 줄 꿈에도 몰랐소. 알았다면 내가 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갔을 것이오. 이겸의 목소리가 끝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어멈들이 눈치껏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화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겸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고개를 틀었지요.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그 등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3년이 만들어낸 벽은 눈물 몇 방울로 허물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겸은 두 주먹을 모래 위에 짚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기 전에 먼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설화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이튿날 이겸은 설화가 머무는 동굴 어귀에 찾아갔습니다. 설화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동굴 어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을 시작했지요. 안에서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겸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박 씨가 겸의 서랍에서 인장을 훔쳐냈다는 것, 그 인장으로 위조 명령서를 만들었다는 것, 겸이 약재를 구하러 떠난 틈을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것. 이겸은 보고 듣고 짐작한 것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끝에서 자꾸 흔들렸지요. 동굴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혼례 날 밤 그대가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붉은 놀이개를 기억하오? 동굴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리로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겸은 알았지요. 그대가 숨겨둔 곳은 이불 왼쪽 아래였소. 내가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대 얼굴이 새빨개졌지. 그래서 내가 웃었더니 그대가 베개로 내 얼굴을 때렸소. 동굴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뜰매 화나무 아래에서 한 약속도 기억하오. 꽃이 피면 둘이서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해 봄에 내가 바빠서 그냥 지나쳐 버렸지. 그대가 단단히 삐쳐서 사흘 동안 말을 안 했소이다. 동굴 어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화가 어귀까지 나와 있었지요. 그러나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만이 동굴 입구에 걸쳐 있었지요. 말씀은 들었소이다. 설화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했지만 이겸은 그 목소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단단했지요. 하나 저는 더 이상 서방님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요. 이 바다가 살린 사람이요. 3년을 버텨온 것은 서방님 때문이 아니요.
이 품속의 것 때문이었소이다. 설화의 목소리가 끝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무너지지는 않았지요. 3년이 만들어낸 벽은 두꺼웠고 설화 스스로도 그 벽을 섣불리 허물기가 두려웠습니다. 한 번 믿었다가 다시 배신당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무서웠지요. 저는 바다의 어머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겸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강요하지 않겠소이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오. 설화가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겸은 계속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마오. 아직은 내가 먼저 그 인장의 행방을 밝히고 박 씨가 한 일을 낱낱이 세상에 드러낸 뒤에 그대 앞에 다시 서겠소. 그때 가서 용서하든 내치든 결정하시오. 동굴 안에서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화가 아직 거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겸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겸이 동굴 어귀에서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갯바위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모래를 튀기며 달려왔습니다. 이겸이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3살배기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짧은 다리로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래밭에서 발이 자꾸 미끄러지는데도 아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어멈, 어멈. 아이의 목소리가 동굴 쪽을 향했습니다. 설화가 동굴 어귀에서 걸음을 내디뎠지요. 아이는 설화의 품으로 달려들어 두 팔을 뻗었습니다. 설화가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그 동작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이겸은 한동안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설화의 어깨 너머로 이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내를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호기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지요. 이겸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눈매였습니다. 이겸은 그 눈매를 알았지요. 이 진사댁 남자들이 대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눈매였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으면서도 눈빛이 또렷한 그 특징적인 눈매가 이 작은 아이의 얼굴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지요. 이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아이는 설화의 품에서 이겸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이겸이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아이의 귀 뒤를 살며시 넘겨보았습니다. 설화가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이겸의 눈이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지요. 귀 뒤에 붉은 점 하나. 이 진사댁 남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표식이었습니다. 이겸의 귀 뒤에도 이겸의 아버지 귀 뒤에도 있었던 그것이 이 작은 아이의 귀 뒤에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이겸은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 이 작은 생명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이름도 없는 동굴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한꺼번에 이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이겸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지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떠서 이겸을 바라보다가 조그만 손을 뻗어 이겸의 젖은 뺨을 툭 건드렸습니다. 설화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 몰랐지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아이를 안고 있어 손이 없었습니다. 설화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이 작은 아이의 손 하나의 소리도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지요. 설화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소이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3년이 다 들어있었지요. 이겸은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아이는 뺏기지 않으려는 듯 손을 꼼지락거렸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겸은 그 작은 손을 쥔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한양으로 전가를 보낸 것은 이겸이 해녀를 구한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이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돌쇠는 포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미리 약조해 두었던 뱃사람을 만나 쪽지 하나를 건넸지요. 한양이 진사댁 박 씨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쪽지 안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지요. 도련님이 구한 해녀가 설화마님입니다. 도련님이 알아봤습니다. 박 씨가 그 쪽지를 받아 든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쪽지를 읽는 동안 박 씨의 낯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흙빛이 되었지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 씨는 쪽지를 촛불에 가져다 태우고 한참 동안 그 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설화가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위조 명령서, 인장 도용, 인신매매 패거리와의 거래.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었지요. 박 씨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안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살수셋을 수소문했습니다. 돈을 후하게 쥐어주며 단 하나의 지시를 내렸지요. 제주의 해녀마을로 내려가라. 설화라는 이름의 여인과 그 아이를 없애라. 살수들이 제주에 당도하는 데는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해녀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세 식구가 함께 밥상을 차린 밤이 있었습니다. 어멈들이 생선을 굽고 미역국을 끓였지요. 바다는 밥을 먹다 말고 이겸의 옷고름을 잡아당기며 무어라 옹알거렸습니다. 이겸은 아이의 옹알거림에 하나하나 대꾸해 주었고 그것을 보던 설화가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지요. 어멈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진 것은 이겸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다른 무언가, 발자국이 모래를 밟는 소리였지요. 이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설화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바다를 데리고 방 안 깊숙이 들어가 있으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설화는 잠결에 눈을 떴다가 이겸의 눈빛을 보고 곧장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안고 안쪽으로 물러났지요. 이겸은 문 뒤에 세워두었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암행어사로 내려올 때 챙겨두었던 것이었지요. 살수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셋이었고 움직임이 빠르고 소리가 없었지요. 이겸은 좁은 문간에서 첫 번째 살수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몸이 밀렸지만 버텼지요. 두 번째 살수가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어깨로 받아치며 칼을 한 번 더 휘둘렀습니다. 좁은 공간이 오히려 이겸에게 유리했지요. 세 번째 살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밀려나는 것을 보고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치고 들어왔는데 그 순간 밖에서 수행원들이 달려와 합세했습니다. 살수 셋을 제압하고 포박하는데 반 시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문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다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수행원들 틈에 섞여 있었지요. 이겸이 돌쇠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돌쇠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지만 두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어볼 것이 한 가지였지요. 언제부터였느냐? 돌쇠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그 침묵 안에서 이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한양을 떠날 때부터였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가 수행원 중에 눈을 심어두었다는 것을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오래 믿어온 자라는 이유 하나로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이겸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쇠를 포박하라고 지시하며 설화가 있는 방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설화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지요. 바다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이겸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쳤소이까? 설화가 물었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저었지요. 설화는 잠든 바다의 머리를 쓸어내리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오? 이겸은 문 쪽으로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를 끝내야 하오. 그 말에 설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조금 더 주었지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16챕터 전복 껍데기에 새긴 증거. 이튿날 아침 이겸이 돌쇠를 관아에 넘기고 돌아오자 설화가 방 안에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크지 않은 보따리였지만 묵직했지요. 설화는 그것을 이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쏟아진 것은 전복 껍데기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저마다 겉면에 무언가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겸은 껍데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로 하나하나 긁어 새긴 흔적이었는데 작고 가지런한 글씨였습니다. 설화 당신이 새긴 것이오? 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이오.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새로 새겼소이다. 이겸은 껍데기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섭노비 패거리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어느 포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어느 데에 실렸는지, 도중에 합류한 사내들의 인상착의까지 새겨져 있었지요. 설화는 팔려가던 그 밤의 모든 것을 잊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기억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겸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왜 버리지 않았소? 기억하면 괴로울 텐데. 설화의 눈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괴로웠지요. 그래도 버릴 수가 없었소이다.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소이다. 그날이 오면 이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겸은 껍데기들을 두 손으로 가만히 모았습니다. 설화의 억울함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기록이 된 것들이었지요. 이것들이 3년을 버텨낸 설화의 또 다른 순비소리였습니다. 이겸은 암행어사로서 이 껍데기들을 조사 문서에 공식 증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안 일대를 수소문하여 섭노비, 패거리 중 아직 제주에 남아있는 자 둘을 찾아내 잡아들였지요. 포박된 자들은 처음에는 버텼지만 전복 껍데기에 새겨진 이름과 날짜를 들이밀자 낯빛이 차례로 허물어졌습니다. 결국 둘 다 실토했지요. 패거리에게 설화를 넘긴 자가 한양 이진사 댁 안주인이라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겸은 그 자백을 문서로 받아 봉인했습니다. 전복 껍데기들도 함께 포쌌지요. 박 씨를 심판할 고리가 이것으로 모두 이어졌습니다. 인장 도용, 위조 명령서, 인신매매 교사, 살수 파견. 하나하나가 사슬처럼 엮이며 박 씨를 향해 조여들었지요. 설화는 이겸이 문서를 봉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겸이 봉인된 문서를 품속에 집어넣는 순간 설화는 조용히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것이 그 숨결과 함께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바다가 엄마의 무릎 위에 기어올라 안기었습니다. 설화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설화는 동굴 어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보름달이 바다 위에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가늠할 수 없었지요. 설화는 그 빛을 바라보며 이 바다가 자신에게 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풍랑 속에서 건져주었고 아이를 살려주었고 3년을 먹이고 재워주었습니다. 갯바위 위에서 손톱이 빠지던 날도 물살의 방향을 잃어 허우적거리던 날도 이 바다는 끝내 설화를 뱉어냈지요.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바다를 떠난다는 것이 어딘가 섭섭했지요. 섭섭하다는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설화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팔려온 바다였고 갇혀 살았던 섬이었는데 언제부터 이곳이 제 집 같은 곳이 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어멈 하나가 옆에 와서 말없이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파도를 바라보았지요. 갈 거냐? 어멈이 물었습니다. 가야 하지요. 그래야지. 이 바다는 내 집이 아니니까. 어멈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설화는 그 손을 잡았지요. 어멈의 손은 설화의 손만큼이나 거칠었습니다. 두 거친 손이 맞잡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겸은 암행어사 마패를 가마 앞에 내걸었습니다. 설화를 정경부인의 예우로 모시겠다는 것이었지요. 설화는 처음에 그 가마를 거부했습니다. 해녀 옷차림 그대로 걸어가겠다고 했지요. 이겸은 한참 동안 설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는 바다를 태우는 데만 쓰기로 했지요. 바다는 이겸의 말 앞에 올라앉아 신이 난 듯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포구까지 나온 해녀 어멈들이 설화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설화는 그 손들을 하나하나 꼭 쥐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어멈들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잘 가라고, 건강하라고, 아이 잘 키우라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설화는 그 말들을 다 듣고 또 들었지요.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손들을 너무 빨리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가 포구를 떠나 바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설화는 고물에 서서 멀어지는 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녀 어멈들이 포구 끝에 서서 손을 흔들었지요. 작은 점이 되어가는 그 손들을 설화는 눈에 담았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무언가가 실려왔습니다. 낮고 길게 뻗어나오는 소리였지요. 준비 소리였습니다. 어멈들 중 누군가가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보낸 것인지 아니면 바다 어디선가 물질하는 해녀의 숨결이 바람을 타고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길고 깊게. 그것을 잠시 품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지요. 낮고 길고 깊은 숨결이었습니다. 바다가 설화에게 가르쳐준 숨결이었습니다. 이겸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저 설화와 나란히 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겸의 손을 꼭 잡고 졸고 있었지요. 설화는 그 모습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멀어지는 제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두드렸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돛대 위에서 울었지요. 한양은 멀었고 제주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양 본가에 도착한 이겸은 짐을 풀기도 전에 대궐로 향했습니다. 편전에 무릎을 꿇은 이겸은 암행어사로서의 복명을 올렸습니다. 제주 해안 일대 잡녀 수탈의 실태, 그 배후에 자리한 인신매매 조직의 규모, 관아와 조직 사이의 거래 내역을 조목조목 아뢰었지요. 임금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겸은 마지막으로 봉인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조직의 돈을 건네고 사람을 넘긴 자가 있사옵니다. 다름 아닌 소신의 계모 박씨옵니다. 편전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겸은 전복 껍데기들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섬노비 패거리의 자백문서, 돌쇠의 진술서, 위조 명령서에 사용된 인장의 흔적을 대조한 기록까지 하나의 사슬로 엮어 올렸지요. 임금은 그것들을 천천히 살피다가 전복 껍데기를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새긴 것이오? 소신의 아내이옵니다. 팔려가던 배 위에서부터 3년 동안 제주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새겼습니다. 임금이 전복 껍데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납계명을 내렸지요. 박 씨를 즉각 잡아들여 의금부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왕명을 받은 의금부 나졸들이 이 진사댁으로 들이닥쳤을 때 박 씨는 안방에서 마님 행세를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졸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 씨의 얼굴이 굳었지요. 왕명서가 펼쳐지는 것을 보며 박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전처 소생 아들이 마당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미가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서지 못했지요. 나졸들이 물러난 뒤 이겸은 그 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 어미가 한 일의 죄는 내 것이 아니니 이 집에서 나가 바르게 살거라 했지요.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박 씨와 이어진 인연의 끝이었습니다. 박 씨는 일금부 문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나졸들이 양쪽에서 부축하듯 잡아 일으켜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왕명을 등에 업고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대문 밖에 서서 수군거렸고 기와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는 이도 있었지요. 일금부에서의 신문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워낙 촘촘했고 섬노비 패거리의 자백이 구체적이었으니까요. 박 씨에게 내려진 형벌은 가문에서의 영구 출문과 제주 관비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건네 설화를 팔아넘겼던 그 바다 옆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이겸은 그 판결을 전해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이제 설화에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만이 조용히 가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설화가 다시 안방마님이 된 것은 그렇게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사댁 안방으로 돌아온 설화는 예전의 설화가 아니었지요.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다시 입었어도 걷는 모양새에는 갯바위를 오가던 기운이 남아 있었고 앉은 자리에서도 몸이 기울지 않고 단단했지요. 처음에 집안 노비들은 눈치를 보았습니다. 오래 부재했던 마님이 더구나 말로만 듣던 일들을 겪고 돌아왔으니 어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설화는 노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협박 아래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설화는 손수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지요. 노비들이 말리는 것도 마다하고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뗐습니다. 그것이 설화의 방식이었지요. 달마다 설화는 제주 해녀 마을로 쌀과 옷감을 보냈습니다. 바다가 베풀어준 것을 조금씩 돌려주는 일이라 했지요. 이겸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내는 양을 슬그머니 늘려두는 일이 잦았는데 설화가 그것을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지요. 어느 밤 이겸이 약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왔습니다. 설화의 손에 바를 약이었지요. 굳은 살이 깊이 박히고 흉터가 겹겹이 쌓인 손이었습니다. 이겸은 말없이 약을 손가락에 묻혀 설화의 손등을 천천히 문질렀지요.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 약이 제대로 베어들지 않는다며 이겸이 안타까운 얼굴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져서야 약이 들어가질 못하는구려. 설화는 웃었습니다. 괜찮소이다. 괜찮지 않소이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일이 된 것이요. 설화는 이겸의 손 위에 자신의 다른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이 손 덕에 바다가 살았소이다. 이 손 덕에 나도 살았소이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이요. 이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약을 바르던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약그릇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이겸은 설화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바다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든 것을 확인한 설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함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그 안에는 붉은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설화의 품속에 있었고 제주 갯바위 위에서도 거센 풍랑 속에서도 설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설화는 잠든 바다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의 귀 뒤에 선명한 붉은 점을 손끝으로 살며시 어루만졌지요. 이겸이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설화가 놀이개를 바다의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것이오. 이겸이 그 놀이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설화가 계속했습니다. 본래 날 밤 서방님이 달아주셨소이다. 팔려가던 배 위에서도 파도 속에서도 이것만은 놓지 않았소이다. 이 아이도 이것을 알고 자라야 하오. 제 어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겸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바다의 손 위에 얹힌 붉은 놀이개가 촛불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창밖에서 밤바람이 지나갔고 달빛이 창호지 위에 내려앉았지요. 설화는 이겸이 고개를 숙인 채 약을 바르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꽃신을 신겨주던 손이 이제 약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설화는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넣어두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다가 장성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매와 어머니의 단단함을 고루 물려받은 청년이 되었지요. 귀 뒤에는 이 진사댁 남자들이 대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붉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는데 제주 바다 이야기, 해녀 어멈들 이야기, 갯바위 이야기를 어머니는 빠뜨리지 않고 들려주었습니다. 바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낮고 깊어졌는데 그것이 순비 소리와 닮아 있다는 것을 바다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늘 붉은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지요. 설화는 바다가 걸음을 뗄 무렵부터 그 놀이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가 처음 달아준 것이라고, 이것이 폭풍 속에서도 어미 손에 쥐어 있었다고. 바다는 그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어도 들을 때마다 새로웠지요.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매화가 막 피기 시작한 때의 바다는 홀로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어멈들을 찾아가 절을 올리고 자신이 태어난 동굴을 찾아가 오래 앉아 있었지요. 파도 소리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바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 바다가 자신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 자신이 이 소리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오롯이 느꼈지요. 바다가 비석을 세운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제주 해안 갯바위 가장자리, 파도가 닿았다 물러나기를 반복하는 자리에 비석을 세웠지요. 석수를 불러 정성껏 다듬은 돌이었습니다. 거기에 새긴 글귀는 바다가 직접 썼지요. 어머니의 순비 소리가 우리 가문을 살렸노라. 비석을 세운 날 설화와 이겸이 제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세 식구는 나란히 바다 앞에 섰지요. 파도가 갯바위를 핥았습니다. 물새 한 마리가 수면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바람이 낮게 깔렸지요. 이겸은 비석의 글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설화 옆에 서서 그 갯바위를 바라보는 이겸의 눈가가 부러졌지만 이겸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비석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먼 옛날 이 바다가 설화를 살렸고 설화가 바다를 살렸고 바다가 가문을 살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갯바위 위에서 시작되었지요. 파도에 쓸려온 설화가 갯바위에 걸려 멈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설화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길고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었지요. 낮고 길고 깊은 숨결이었습니다. 3년 동안 수십 길 물속을 오가며 몸에 새긴 숨결이었지요. 해녀 어멈들이 가르쳐 준 것이고 이 바다가 설화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바다가 어머니의 그 숨결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겸도 설화를 바라보았지요. 설화는 눈을 감은 채 그 숨결을 끝까지 내쉬었습니다. 파도가 갯바위를 두드렸고 바람이 설화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도 변함없이 이 갯바위를 두드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살아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의 두 팔이 그렇고 억울함을 기록으로 남기는 단단한 마음이 그렇고 차가운 바닷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순비 소리가 그렇습니다. 설화가 갯바위에서 버텼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갯바위 위에서도 그런 힘은 늘 우리 안에 있지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행복과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